1984년 10월 16일 밤에 형제복지원에 입소됐던 9살 한종선의 사진입니다. 한종선 씨는 어린 시절의 사진이 이 흑백 사진뿐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종선 씨의 아버지는 구두닦이였습니다. 그리고 종선 씨는 어머니의 얼굴을 모릅니다. 어렸을 때 3살 터울의 누나가 밥을 해주고 한글을 가르쳐 줬었습니다. 종선 씨가 형제복지원에 들어가던 날, 그날 종선 씨에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잘해줬거든요.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수룡이 나오는 영화도 보여줬거든요. 너무나 특별한 날, 너무나 행복한 낮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밤에 아버지는 12살의 누이와 종선 씨를 데리고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있는 경찰들은 이 두 남매를 형제복지원에 데려갔습니다. 낮과 밤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아버지는 왜 자식들을 형제복지원에 보냈을까? 구두닦이였거든요. 아내가 없었고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고, 내가 키우는 것보다 형제복지원이, 아니 이 국가가 우리 자식들을 더 잘 가르쳐주고 배불리 먹여줄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자식들을 형제복지원에 보냈던 겁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잔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984년에 입소돼서 34년이 흘러 2018년에 종선 씨는 진실의 힘에서 주는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실의 힘 인권상은 끔찍한 고문과 국가폭력, 인권침해의 피해자이면서도 그 고통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쓴 피해 생존자를 기리는 상입니다. 종선 씨는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이제는 제 발로 서서 제 목소리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당당한 증언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종선 씨에게 3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9살의 형제복지원에 들어가서 잔인한 인권 침해를 겪었던 사람이 어떻게 34년이 흐른 후에 진실의 힘에서 주는 인권상을 받게 됐을까요? 종선 씨는 어떤 국가폭력을 겪었고, 또 어떤 좌절을 경험했고, 또 가난하고 힘없던 종선 씨에게 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 그가 어떤 계기로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일까요? 종선 씨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형제복지원에서 당했던 여러 피해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당당한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매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빌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에 갇혀서 매일매일 폭력에 굴복하고 고문과 기압에 복종하면서 사람이 아닌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형제복지원 시설이 그때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이 닫혔죠. 그런데 그 형제복지원에 갇혀있던 어린아이들은 또 다른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소년의 집, 갱생원 등 이런 시설로 보내졌거든요. 종선 씨는 형제복지원을 나와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라 형제복지원에서 소년의 집으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계속 시설 생활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고 하지만 종선 씨의 그 형제복지원을 나온 이후의 삶은 형제복지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낙인과 차별, 냉대 계속 종선 씨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일을 시키면 그냥 열심히 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하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적금을 들어서 나중에 주겠다고 했는데 달라고 하니까 네 형제복지원 출신이잖아, 신고한다.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내팽개쳤습니다. 형제복지원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따가운 시선을 보냈기 때문에. 불황이라는 어떤 낙인이 종선 씨에게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종선 씨는 형제복지원에서 겪었던 이 잔인한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한 기억을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술과 약물에 의존해서 잊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안 됐습니다. 중독자의 생활을 했었고 또 적지 않은 방황을 했었습니다. 종선 씨만 이런 피해를 겪은 건 아니거든요. 종선 씨의 아버지도 1986년에 경찰에게 잡혀서 형제복지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종선 씨 누나, 그리고 종선 씨 아버지, 이 세 가족이 형제 복지원에 함께 있었던 거죠. 종선 씨는 형제 복지원에 나와서 소년의 집으로 옮겨갔고, 그때 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종선 씨는 아버지와 누나를 다시 찾는 게 꿈이었습니다. 형제 복지원에 있을 때 아버지와 누나가 좀 정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긴 했지만 치료가 됐겠지, 정상인으로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종선 씨의 기대와 달리 2007년에 아버지와 누나를 찾았을 당시 아버지와 누나는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뭐 이런 세상이 있냐 하고 종선 씨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한종선 씨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 속의 장면을 캡처했더니 한종선 씨의 눈이 이랬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울분이 가득 차 있죠. 세상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삶을 망가뜨린 이 국가에 대한 분노,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의 소극적인 이 공권력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만약 종선 씨였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봐요. 난 그냥 정상적으로 못 살 것 같아요. 이 적개심으로 누군가를 찔러 죽이든지 공권력에 대한 분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종선 씨였다면. 종선 씨도 가끔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잘 참아가고 있지만 가끔씩 이런 상상해본다. 묻지마 살인사건, 묻지마 사건,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 칼부림 진짜 아무에게나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해본다라고 합니다. 종선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당했던 피해를 세상에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012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여러 피해상을 피켓에 적어가지고 국회 앞에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곳에서 들고 있으면서 이런 피해를 당했으니까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를 하게 되죠. 형제복지원 사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사건인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고 잘 살펴주지 않아서 그게 너무 서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남성, 오른쪽에 있는 이 한 남성이 이 전규찬 교수거든요. 이분이 가만히 티켓을 들여다보고 이것저것을 캐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피해를 당했냐고 물었다고 해요. 자세히 설명을 해줬고 이분은 진지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종선아, 네가 네 스스로 한번 이걸 기록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글로 한번 이걸 써봐라 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그 제안 후에 쓰여진 책이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입니다. 이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이 형제복지원에서 인권 유리를 당했던 한종선의 기록이고 그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수많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전임 검찰총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과가 가능했냐면요, 그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이 한종선이 쓴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봤다고 해요. 그 책을 통해서 형제복지원 그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때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했구나, 사과해야겠다 결심하기에 이른 겁니다. 한 피해자의 처절한 투쟁과 그가 쓴 그 고통의 기록이 우리 공권력을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사법 개정으로 진상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한종선 씨가 제 목소리로 역사의 증언자가 되고 활동가가 된 데에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함께했던 정규찬 교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과 제도 중요하죠. 공정한 법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실천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